돈이 될지도 모르는 과학 이야기, 사이언스가 먼 시간입니다. 과학동화에 김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치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2024년 12월 23일부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20%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약 90세예요. 그러니까 2025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 가까이 노인인 상태로 보내는 세상을 사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 인구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초고령 사회의 고령층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단연 치매입니다. 네. 2014년 중앙치매센터에서 진행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 19에서 49세 사이 응답자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을 꼽았어요. 그 뒤를 이제 치매, 뇌졸중, 당뇨병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위가 만 50에서 59세 응답자부터 역전이 되는데요. 예. 이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은 치매고 암은 그 다음입니다. 예. 치매가 가장 두렵다고 꼽은 응답자의 비율은 만 19에서 24세에서 20%였다가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라서 증가해서 만 60에서 69세 사이 응답자에서는 43%까지 올랐죠. 예.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발하게 삶의 겨울을 보낼 수 있을지 저는 이걸 과학동화 특집 기사를 준비하면서 해답을 뇌에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네. 치매를 극복하고 영원히 늙지 않는 뇌를 찾으려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아무리 봐도 전 세계적으로 약간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한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치매 드디어 치료할 수 있는 시대에 온 겁니까? 네. 희망은 가져볼 수 있게 됐어요. 오. 치매는 증상을 칭하는 말입니다. 네. 치매에는 기억장애와 행동장애, 성격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이 포함됩니다. 이런 치매를 나타내는 질병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그중 약 70%를 차지하는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아, 알츠하이머가 그냥 치매와 동등한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신약이 나왔어요. 예.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이 그 주인공입니다. 예.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은 약의 주요 성분을 이르는 이름이에요. 예. 실제 약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레카네맙은 레켐비라는 이름의 약으로 출시됐고요. 2023년 7월 미국 식품의약국 정식 승인을 받고 2024년 12월 16일부터는 국내 최초로 서울 아산병원에서 처방이 시작됐습니다. 예. 뒤이어서 도나네맙이 키순라라는 이름으로 2024년 7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부작용 우려가 조금 있는 신약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난 국정감사 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식약처 제출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국내에서 레카네맙 사용 허가가 떨어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이상 사례 보고 건수가 총 135건이라고 쓰여 있어요. 네. 레카네맙이 처방되기 시작한 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처방 건수는 총 1만 3,719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략 100명 중 1명 정도 비율로 이상 사례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 그리고 시판 이후에도 사망 사례가 수건 보고됐어요. 야, 사망 사례까지 있으면 이거는 무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 취재하시면서 만나본 치매 환자들 또는 연구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네, 그래도 제가 취재하면서 만나본 치매 연구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연구자들 말하기를 그간에 어디 가서 발표를 할 때 항상 알츠하이머에는 치료제가 없다고 말하곤 했대요. 예. 그런데 기존에 나왔던 알츠하이머 약은 치료제보다는 증상 완화제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치료제가 생겼고 각광받는 건 당연하다. 이런 게 이제 연구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물론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이 가진 항체 치료제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우려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개선을 해야겠지만요. 네. 알츠하이머란 병 자체가 발견된 해가 1906년이었으니까 118년 만에 치료제가 나온 셈이에요. 네.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 출시를 통해 알츠하이머를 치료할 중요한 첫 발을 뗀 건 사실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세상에 나온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겁니까?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원리를 알기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이라는 겁니다. 예, 뭔가요? 네,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906년에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자신의 치매 환자가 사망한 다음에 부검을 하다 뇌에서 독특한 조직병변을 하나 발견을 했대요. 예. 환자의 뇌세포 주변에 어떤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뭉쳐 있었던 건데 알츠하이머 박사는 이 병이 치매라는 증상의 원인이 된다고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예. 이후 이 병의 발견자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이 붙었죠. 알츠하이머 박사가 뇌세포 주변에서 발견한 어떤 물질은 후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로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세포 주변에 큰 덩어리로 뭉쳐요. 예. 이를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뇌세포 안에서는 타우라는 단백질이 뭉칩니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는 공통적으로 아밀로이드 플라그와 타우 단백질이 응집된 모습이 발견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오늘날 학계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에 집중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과 치료법을 찾는 연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어요. 병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뭉치는 현상에 있다면 치료의 핵심도 분명해집니다. 네.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지 못하게 막고 이미 쌓인 플라그를 줄여줘야죠. 예. 바로 이런 과정을 겨냥한 약이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입니다. 둘 모두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인 거죠. 네. 그렇다면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걸 제거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아밀로이드 베타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 개발 시도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아밀로이드 베타가 생성되는 양을 조절하거나 이것이 변형돼서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형성하는 과정을 억제하는 방법 등이 있죠. 예. 물론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처럼 항체를 이용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기도 합니다. 네. 항체는 특정 물질만 골라서 붙는 맞춤형 열쇠 같은 거예요. 네.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은 그 열쇠 중에서도 아밀로이드 베타만 찾아가는 열쇠죠. 이런 항체가 아밀로이드 베타에 착 붙으면 뇌 속에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교세포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예. 그러면 교세포는 이거는 치워야 되는 거구나 하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통째로 제거를 해줘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덩어리가 줄어들고 그로 인한 뇌세포 손상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실제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법들은 치매 초기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보여요. 2022년 1월 발표된 레카네맙의 임상 3상 결과 레카네맙을 18개월 동안 투여한 이 치매 초기 환자 989명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이 줄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네. 레카네맙을 개발한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는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 촬영을 통해서 환자의 뇌에 축적된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을 측정을 했습니다. 예. 이때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은 센틸로이드라는 척도로 나타나요. 이 척도가 0에 가까울수록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이 적고 100에 가까울수록 많습니다. 레카네맙을 투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18개월 후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이 평균 55.5 줄었습니다. 한편 위약, 즉 효과가 없는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의 경우 3.6 늘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네. 레카네맙을 투약한 환자들은 치매의 진행 속도도 더 느렸어요. 보통 치매 증상을 판단할 때 면담을 통해서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판단하는 임상 치매 척도라는 게 사용이 됩니다. 예. 레카네맙을 투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위약을 투여한 환자들보다 임상 치매 척도가 27% 더 낮게 나타났죠. 도나네맙도 비슷한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2023년 5월 발표한 도나네맙의 임상 3상 결과 보도자료를 살펴봐도 예. 효과는 명확합니다. 일라이 릴리는 임상 3상 보고서를 통해서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한 결과 도나네맙을 투여한 환자들의 경우 투약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 촬영상으로 드러나는 아밀로이드 베타의 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알츠하이머가 악화될 위험성 또한 위약 투여군에 비해서 39%나 낮게 나타났죠. 네. 이 레카네맙과 도마네맙 이 특성상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붙어 다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어떤 이유예요? 네, 그 이야기도 조금 더 해드릴게요.
레카네맙이랑 도나네맙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예. 항체 치료제라는 특성상 인체에서 치료제에 대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요.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만난 치매 연구자들은 이런 특성이 특히나 중기 이후에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뇌부종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유가 몸에 항체 치료제처럼 낯선 화학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걸 인식하고 공격해서 없애는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면역 반응은 때로는 교세포나 뇌혈관 등에 영향을 미쳐서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뇌세포가 이미 많이 손상된 알츠하이머 중기 이후 환자들에게 이 부작용은 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치매의 본질은 뇌세포의 손상에 의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레카네맙과 도나네맙 모두 병의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뇌세포의 손상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레카네맙과 도나네맙을 알츠하이머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예. 이야기죠. 나아가서 최근 학계에서는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베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난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의 면면이 일종의 스냅샷이라는 거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뻗고 있는 어른의 모습을 사진으로 봤다고 해볼까요? 예. 그러면 이 어른의 손길이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기 위해서 손을 뻗은 건지 네. 아니면 머리를 때리기 위해서 손을 뻗은 건지 사진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렇네요. 네. 알츠하이머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뇌 속에 쌓이는 것과 알츠하이머의 발병에 분명한 연관관계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이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는 아직 확신할 수가 없죠. 네. 그래도 학계에서는 여전히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을 좀 주류 가설로 인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현재 알츠하이머 발병에 대한 주류 학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서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타우 단백질을 응집하게 하면서 타우 단백질도 쌓이죠. 그 다음에 뇌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하고 뇌세포가 죽어요. 예. 여기까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은 이 가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줄여도 알츠하이머가 치료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가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타우 단백질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계없이 응집될 수 있다는 설도 있고요. 예. 이 두 단백질이 어떤 다른 중요한 핵심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일 거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떤 가설이 맞는지는 전문가들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치매 치료제가 나왔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치매마저 정복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관련 분야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하니 또 치매 정복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기도 하고 기자님이 취재하면서 보신 느낌은 어떠세요? 네, 취재 도중에서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은 멘트가 하나 있었어요. 예. 한국뇌연구원의 김재광 선임연구원이 해주신 말이었는데요. 이렇습니다. 질환의 치료법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것이다 하고 발견하는 게 아니래요. 다양한 방향의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중에서 효과 있는 길을 찾는 시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처럼 치료법을 찾는 연구자들 사이에는 평생 연구를 한 끝에 자신이 찾으려던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연구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닌 길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것, 그것이 치료법을 찾는데 밑거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말대로 현재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자들은 어떤 것이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원인인지 어떤 치료법이 최선의 답인지를 두고 동시에 미로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미국의 네바다 라스베이거스대 챔버스 그룬디 신경과학 연구센터는 네. 매년 그해 알츠하이머 신약 개발 현황 보고서를 내놓는데요. 이 사람들이 2024년 4월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127종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대상으로 164
가지의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죠. 이야, 이 뭐 작년 초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세계 각국에서 127종의 치료제를 대상으로 164가지의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만큼 과학자들 입장에선 치매 정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치매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게 맞는 것일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우선 다양한 각도로 연구를 해보는 게 최선이죠. 보고서에 기록된 164가지의 임상시험 중에서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법을 가진 약이 34종으로 물론 제일 많아요. 예. 그런데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나 그 수용체를 조절하는 기존에 많이 나오던 접근 방식을 가진 약도 30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방향성이 전체의 46%를 차지하기는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조종하는 그런 것들인데, 방금 말씀 주셨던 또 하나는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이다. 이건 어떤 원리입니까? 네, 이거는 병의 원인을 직접 고치는 약은 아니고요. 예. 기억력이나 주의력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콜린 에스터레이스 억제제인데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부족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물질을 늘려서 기억력이나 주의력을 잠시 올려주는 약들입니다. 네. 둘째로는 NMDA 수용체 조절제가 있습니다. 뇌에서 과도하게 활성화된 신경 신호를 조절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조금 완만하게 만드는 거죠. 네. 즉 병의 진행을 멈추진 못하지만 당장 환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여주는 증상 완화제 계열의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단백질을 조종하는 것도, 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를 조절하는 약, 이 두 가지도 어찌 보면 뇌를 원상복구하는 건 아니고 진행을 좀 지연시키는 거네요. 이것만 돼도 우리가 치매 치료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오, 네. 근데 이 외에도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좀 많이 있고 네. 치료라고 말하는 거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어떤 증상이 낫게 하는 게 치료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치매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예.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은 치매에 영향을 주는 말씀드렸던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단백질을 없애줘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치매 치료제라고 부를 수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외에도 또 어떤 연구들이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이랑 뇌가 서로 화학물질을 주고받는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을 조절해서 알츠하이머를 치료하겠다는 전략도 있고요. 생체 리듬 자체를 조절해보겠다는 전략이나 전자약, 지방대사를 조절하는 약 등 새로운 접근도 좀 많이 있어요. 다양하네요. 네. 알츠하이머 정복을 향한 120년의 미료 찾기가 지금 점점 더 다양해지고 더 빨라지면서 특이점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취재원에게 인터뷰를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그래서 언제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도 답이 좀 희망차더라고요. 오. 네. 이 사람들 말이 이제 지난 120년간 연구를 통해서 축적한 정보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지금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연구가 가능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알츠하이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게 과학자들의 생각이더라고요. 이 말이 좀 재밌는데 치매 연구를 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님까지도 내 살아생전에 약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예. 네, 예전 같으면 글쎄요 하고 답했겠지만 요즘은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답한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꼭 치매를 정복할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러면 좀 늙는 게 덜 두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늙는데 제일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가 누군지 자체도 몰라가는 건 정말 서글픈 일이잖아요. 진짜 다른 연구 못지않게 빨리 좀 뭔가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약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지만, 뭐 요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 뇌에다가 칩을 심는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간 그 칩에다가 또 백업을 받아가지고 조금씩이라도 기억을 되살리는 아주 다른 접근도 좀 있으면 조금 보조적인 수단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우리 모두 결국 잠재적 노인이잖아요. 예, 빨리 진짜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동화의 김소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